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장 봐야 될 부분들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는 좀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국경절 연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1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번화가 나가보시면은 확실히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서 선반영되는 종목군들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향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행되다 말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9월 24일 날 지준율이라든지 정책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통화정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26일 날 그리고 재정정책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190조 원 정도의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반응을 했느냐.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 그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나서 중국 증시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투자의 그 비율을 좀 키워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트럼프냐 해리스냐라고 말이 많은데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는 해리스가 중국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이제 해리스가 좀 앞서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내놨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라든지 레포트들을 보면 일본 증시를 매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중국 증시를 매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자금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산업재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화학 쪽이었죠. 화학 쪽이라든지 우리가 산업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쉬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수요일과 월요일이었죠. 거래가 됐었던 날에 철강 쪽에도 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소비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 영향까지 좀 같이 좀 봐주시는데 일단은 중국 얘기부터 좀 마무리를 짓고 국내 증시 영향으로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표를 통해서 중국에서 LPR이라든지 여러 번 내렸는데 그때는 틀리고 이번에는 맞는 이유. 그때는 반응이 없고 이번에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반응이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해리스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리스가 지금 건설 쪽에 대해서 살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앞서 나갈 때마다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건설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대한 매기가 중국 쪽으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 경기 부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3개월 정도는 시차가 있을 겁니다. 개선이 되는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부분에서 공격적인 이런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지금 정책금리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책금리라든지 지준율 인하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비컷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리니까 같이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지금 뭐 심천 같은 경우는 1일 기준으로 10%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그렇게 올랐는데 어쨌든 큰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돈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거래가 돼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100% 살아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증시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을 잊고 지냈거든요. 그쵸.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탈중국을 하는 기업들이 뭐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오랫동안 부각이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여전히 우리가 미국만큼이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연동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테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약했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과 연동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산업재 소비재 이쪽 같이 좀 반응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연속성이 꾸준히 나오고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만한 쪽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 화학 쪽은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네. 전에도 이제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참 이게 속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밸류업 지수도 올해 한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속상할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과연 소외될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든지 저는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는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화학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정말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한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PBR 0.3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앞으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이 부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화학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주초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철강 쪽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하반기 때 또 많이 갈 것이냐 라고 하면 전 항상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지금 강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이 살짝 꺾이는 모습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저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글로벌 증시에 충격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이나 지금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유리할지 몰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산업재, 지금 화면에 산업재 나오고 있는데 산업재도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산업재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비재를 보시는 것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재는 바닥에 있는데 소비재는 거의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근데 소비재 중에서도 네. 지금 화장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류도 그렇고. 의류는 저는 꼭대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FNF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의류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FNF고요.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영업무역이라든지 전통적인 기업들을 보면 이제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대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이게 요일이 좀 헷갈리는데 네. 그 미국에서 나이키가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내놓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 관련주들이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전 그래도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피해도 살짝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수익성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쨌든 소비재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의류 쪽이나 카지노 쪽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군들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시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수출입 동향도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수출입 동향에서 화장품 쪽도 살짝 꺾였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잘 나왔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은 또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조금의 추가 상승은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여력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조선주 올 한 해 내내 믿고 보는 종목군이었는데 뭔가 지난주부터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징후일지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좀 조정으로 이후에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고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것인지 조선주 향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최근 들어서 조정이 비교적 깊게 나왔는데 이 원인부터 좀 볼까요? 그죠. 일단 뭐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분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뭐 철강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제철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오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후판 가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후판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판이 이 선박 건조에서 원가가 거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판 가격 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나오면서 뭐 화학주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아까 전에 철강주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제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일단 후판 가격 쪽에 대해서는 뭐 매번 그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분기나 반기마다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쭉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 철강 가격이 올라오면서 후판 쪽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현대제철도 반덤핑에 관련되어 있는 제소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전 조선주가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밀린다라고 한다면 전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신조선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지금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볼 부분은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조선주들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들의 뷰는 뭐냐면 관점은 뭐냐면 과거보다 그 슈퍼사이클 기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 자체는 그때보다 약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게 다시 한번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올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간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박들 중에서 노후 선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해서 너네들 노후 선박들을 교체를 해라. 엔진 쪽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엔진이라든지 어쨌든 친환경 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선박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LNG를 많이 수주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종목 쪽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엔진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한화 엔진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를 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중국 쪽에서 저가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를 다 따갔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LNG도 쓸 수가 있고요. 과거처럼 벙커 CU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대륙에서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벙커 CU를 사용을 하다가 연안과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이제 LNG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도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국가에서는 너네는 무조건 LNG만 써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B라는 국가에서는 너네 아직까지 벙커 CU 써도 돼. 라고 한다면 이중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이중 연료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이 저는 모두 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좀 더 투자의 그런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지금 이제 신조선가에 대한 메리트들 그리고 이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쭤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회사기구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레포트를 보거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 이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 신조선가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신조선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 신조선가 기준으로 연내 고점을 갱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에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뭐 컨테이너선을 싹쓸이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든 간에 조선주들은 가격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수주가 2027년도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에 들어가는 선박들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수주를 한 선박들이에요. 근데 2027년도까지 지금 수주가 채워져 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선주들이 이번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HD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MRO 쪽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시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멘텀들을 좀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조선주들은 일단 피해를 받지만 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수혜라기보다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조선주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입니다.
다음 주 준비 미리미리 해보셔야죠. 다음 주 10월 9일은 또 한글날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챙겨봐야 될 이벤트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이번 주에는 좀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내에서도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테슬라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하나 2차 전지와 그리고 자율주행.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인도량이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저는 매도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치 하회했지만 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아래 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중에 4.5% 정도 밀리다가 3%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어쨌든 기대치 하회인 부분 그리고 리콜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저는 ESS 쪽은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분기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3분기 때는 2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꺾였거든요. 근데 이 ESS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2025년도에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ESS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ESS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서진 시스템이나 SK 이터닉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 쪽이 테슬라 쪽의 주가 흐름이나 기업 성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CS 윈드라든지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신재생 쪽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ESS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는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을 많이 보는데 저는 ESS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종목군들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딥페이크 관련주들도요. 처음에 테마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견고한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돼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봐야 된다. 근데 왜 봐야 되냐면 10월 10일 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저는 AI 쪽과 엮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뭐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2027년도부터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마라. 30년도부터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제재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장에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모멘텀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 쪽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많이 다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제가 가끔씩 이제 상암 쪽으로 이제 아들이랑 축구를 보려고 가는데 거기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도로에. 그래서 이제 시범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서도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로보택시 테슬라의 이 이벤트 전후로 해서 이 자율주행, 이 모멘텀 가진 테마주들 한번 좀 챙겨주시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